연구실 내 위험 요인, 컴퓨터 안전. 연구원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 뜻밖인데요. 어? 알림이가 여기까지 웬일이야? 안 그래도 뭔가 피로회복이 될 만한 게 필요했는데 고마워. 그런데 천정의 등이 너무 어두운데요. 좀 더 밝은 곳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시는 게 시력 보호에 좋답니다. 그래서 그런가? 눈이 너무 필요한 것 같아. 그리고 한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VDT 증후군 말하는 거군. 네, 맞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이나 손목 등에도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들어봐서 알고는 있지만 그리 위험한 건 아니잖아? 그렇지 않아요. 오래 앉아 있으면 빨리 죽을 수도 있다는 인터넷 기사를 못 보셨나요? 그리고 비만이 될 위험도 높답니다. 안 그래도 요즘 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았는데 이것 때문이었나? 컴퓨터로 작업하는 중간에 한 번씩 스트레칭과 휴식은 필요합니다. 그럼 저를 따라 체조를 해보도록 할까요? 이거야말로 달밤의 체조로군. 이번에는 어떤 걸 알아야 하는 거지? 오늘은 컴퓨터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VDT 증후군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VDT 증후군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컴퓨터 안전이 무엇이고 컴퓨터 작업의 올바른 방법에 대해 아는 것이 목표입니다. 안전 소개. 신노벨 연구원님은 컴퓨터를 하루에 얼마나 사용하세요? 못해도 4~5시간? 거의 매일 사용하는 필수 장비가 되었지. 맞아요. 요즘은 아이들의 놀이와 교육을 제공함은 물론 우리가 가정과 직장에서 인터넷 서핑을 즐기게 하고 크고 작은 사무실에서 상점까지 컴퓨터는 어디에나 있죠. 그런 컴퓨터가 가져오는 후유증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컴퓨터를 장시간 하고 나면 눈도 침침하고 두통이 오기도 해. 그런 증상을 CVS라고 합니다. CVS? 좀 자세히 설명해줘. CVS는 컴퓨터 시각 증후군으로 컴퓨터 모니터나 VDT에 너무 오래 노출되어 있어서 눈의 충혈과 시력 저하, 가벼운 통증, 눈의 충혈, 두통 등의 증상을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영상 표지 장치의 사용과 관련된 안전 보건 문제들은 여러 위험 요인들이 있겠으나 그 중에서 특히 시각적 피로가 큽니다. 아, 하긴 컴퓨터 사용이 큰 위험은 없어 보이지만 사실 눈, 목, 허리 등 신체에 무리를 주는 것 같기는 해. 신체의 무리는 물론 컴퓨터에서는 유해 전자파가 발생되는데 그로 인한 각종 질환에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는 숙련자에 비해 눈의 움직임이 적기 때문에 증상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2. VDT 증후군. 이번에는 VDT 증후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DT란 모니터와 같은 디스플레이 장치를 말하며 VDT 증후군은 이러한 TV나 게임 및 컴퓨터 등에 사용되는 VDT 장치와 함께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작업을 할 때 발생되는 증상들이나 통증 등을 말합니다. 예전과 달리 작업 환경 및 생활의 변화로 이러한 VDT 장치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컴퓨터 작업 시 주로 모니터를 사용함으로 인해 여러 가지 증상과 징후들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증후로는 눈의 피로와 시력 저하, 그리고 근골격계 통증이 있습니다. 근골격계 통증으로는 국소적 근골격계 질환과 누적 외상성 질환, 반복적인 스트레스 손상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VDT 증후군의 유발 요인이 대체 뭘까? 제일 먼저 전자파를 들 수 있겠죠.
모니터의 화면 크기와 밝기와 색상, 작업의 종류, 작업자와 스크린과의 거리, 높낮이도 원인이 됩니다. 작업 시간과 실내 습도 및 온도, 실내의 공기 오염도 VDT 유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오랜 시간 공부하는 학생들이거나 장시간 근무하는 직장인들의 환경이 거의 해당되네. VDT 증후군으로 인해 수반되는 다른 질병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TD는 누적 외상성 질환으로 반복적이고 누적되는 특정한 일 또는 동작과 연관되어 신체의 일부를 과사용하면서 나타나는 상지와 경부의 신경, 근육, 인대, 관절 등의 문제가 생겨 통증과 이상 감각,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서 문제가 되는 병입니다. 그럼 주로 손목 부위에 발생하는 거야? 네, 손목도 포함되는데 특히 목, 어깨, 팔, 손목에 발생하기 때문에 목경, 어깨견, 팔완의 글자를 사용하여 경견환 장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흔한 경견환 장애로는 근막통 증후군, 외상과염, 수근관 증후군 등이 있으며 이를 경견환 장애의 3대 질환이라고 합니다. CDT는 왜 발생되는 거야? 발생 원인과 진단은 각 항목을 클릭하여 자세히 살펴보세요. 이번엔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면 마우스 사용으로 인해서 오는 건가? 네, 맞아요. 마우스뿐만 아니라 키보드를 오랜 시간 사용함으로써 발생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어떤 것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3대 컴퓨터병 중의 하나로 근막통 증후군이 컴퓨터병 중에서 가장 흔한 병이지만 손목 터널 증후군이 유명해진 것은 이 병의 후유증에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증상이었길래 유명해진 거야? 그 증상으로는 손가락이 저리거나 마비되며 손의 신경이 마비되어 손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병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산재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손목 터널 증후군이 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이해하려면 사람의 손목을 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손목은 가늘고 손은 큰데 손으로 가는 많은 힘줄과 신경과 혈관 등이 손목의 손목뼈 안에 모여 있답니다. 신경과 혈관은 손목을 굽힐 때 공간이 더 좁아지고 압박을 받으면서 손목 내의 신경과 힘줄이 자극받아 마비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역학적으로 30에서 50대, 특히 여자에게서 남자보다 5배 더 많이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여자의 손목이 더 가늘고 힘줄 등이 약하기 때문이죠. 그럼 손목 터널 증후군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컴퓨터 자판의 높이와 의자의 높이를 잘 맞추어야 하며 또한 가끔씩 손목, 손가락 등을 움직여주고 운동을 해주는 습관도 가져야 합니다. 특히 마우스의 과도한 사용은 손목 터널 증후군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손목의 과도한 굴신 운동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마우스의 과도한 사용은 또 다른 컴퓨터병인 외상과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근막통 증후군은 가장 많은 컴퓨터병으로 어깨와 목의 근육들이 굳어지고 통증을 유발합니다. 근막통 증후군이 생기는 이유가 뭐야? 컴퓨터 자판을 치기 위해서는 어깨 근육이 어느 정도는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하는데 컴퓨터 자판의 높이가 높으면 어깨를 들고 있어야 하므로 어깨 근육의 긴장도가 더 심해집니다. 또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목과 어깨 근육의 긴장을 더욱 증가시킵니다. 지속적인 근육의 수축은 근육의 에너지 대사 상태를 부분적으로 고갈시키거나 탈진시켜 근육이 작은 힘에 쉽게 손상되고 또 이 손상은 또 다른 통증을 유발하여 근육을 더욱 수축시켜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아, 그런 악순환에 의하여 생기는 것이 근막통 증후군이구나. 그럼 근막통 증후군은 어떻게 예방해야 하지? 자판의 높이는 팔의 전완부가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높이를 내리는 것이 좋으며 의자의 팔걸이를 사용할 수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또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깨 근육의 운동이 중요합니다. 가끔씩 어깨 근육을 스트레칭 시켜주는 것이 이 병을 예방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막통 증후군의 치료를 위해 어깨와 목의 근육 속에 생긴 압통점을 찾아서 풀어주고 증상이 아주 심할 때는 압통점에 근육 이완제 주사를 맞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자주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인체에 미치는 영향. 컴퓨터와 관련된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장을 넘겨 더 많은 견해들을 살펴보세요. 이번에는 신체 부위별 VDT 증후군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나 손목 외에도 다른 종류가 있단 말이야? 네, 시력, 근골격, 호흡기, 시각적 계통에 VDT 증후군이 있답니다. 그래? 그럼 하나씩 설명해줘. 각 항목을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하세요. 시력 계통의 VDT 증후군은 영상 표시 장치의 사용이 눈 혹은 시력을 손상시키거나 눈 관련 질병을 악화시키지는 않는다고 최근 의료 조사 결과들이 밝히고 있으나 시각적 피로, 즉 안구 피로는 시력 문제와 관련한 증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력 계통의 VDT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크린을 오래 바라보면 볼수록 눈의 깜빡거림은 줄어 그 속도는 분당 20회 이상에서 5회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눈을 적절히 혹은 충분히 깜빡거리지 않을 경우 눈이 건조해지고 껄끄러워지고 자극받는 것을 느낄 수 있으므로 컴퓨터로 일을 할 때는 최대한 자주 눈을 깜빡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골격 계통의 VDT 증후군은 키보드 타이핑 및 반복적인 정적 작업으로 작업자에게 나타난 자각 증상으로 특히 목, 어깨, 팔, 등뼈, 허리 등의 근골격의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자세로 오래 일할 경우 올바른 자세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의자를 사용해야 하며 작업 때 작업 중 완전히 지지되어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호흡기 계통의 VDT 증후군은 컴퓨터 내부에서 발생되는 열이 환풍구를 통하여 배출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배출되는 미세한 금속성 분진과 열풍이 실내의 공기를 탁하게 하여 근무자 건강에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 자동화로 다수의 PC를 한정된 공간에서 운용하거나 냉난방철에 협소하고 밀폐된 작업 공간에서 이러한 열풍을 장기간 흡입할 경우 작업자의 만성적인 피로감, 나태감, 스트레스, 두통, 구토 및 호흡기 질환 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 노동기구에서는 노동안전규칙 및 동사무자 위생규칙을 통해 PC 한 대의 작업 면적은 최소한 4.5제곱미터 이상, 천정의 높이는 2.5m 이상으로 하며 공기의 최적은 13제곱미터 이상, 환배기 기류는 0.5mm/s 이하로 하며 그 배기는 작업자에게 직접 접촉 또는 흡입되어서는 안 되며 작업자가 불쾌한 기류에 노출되어서도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VDT 증후군이란 예방의학적으로 보았을 때 작업 환경만 개선된다면 문제시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눈은 항상 초점을 맞추어 화면을 온종일 바라다보고 있어 일시적인 시각 피로, 흐려진 시야, 안구 충혈 및 통증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영상 표시 장치 사용에 있어 시각적 피로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기적으로 화면을 떠나 휴식을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는 것은 눈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휴식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먼 곳을 바라보세요. 더 나은 방법은 일어나서 걷는 것입니다. 4. VDT 증후군 예방법. VDT 증후군은 일반 회사원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 같아. 아무래도 예방이 중요하겠지? 물론이죠. VDT 화면 상단과 눈의 위치는 같은 높이를 유지하고 원고, 키보드,
화면은 눈에서 같은 거리에 배치해야 합니다. 팔의 각도, 무릎의 각도 등은 90도 이상 유지하고 손목은 수평을 유지하며 의자와 대퇴부 무릎 쪽 하단과의 사이에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자 발바닥 전면이 닿는 자세가 안 될 경우 발 받침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아, 난 항상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있었는데, 이제부턴 바르게 앉는 습관을 들여야겠군. 자세뿐만 아니라 조명과 채광도 너무 밝지 않도록 설정해야 하며 정기적인 휴식 및 가벼운 운동을 통해 충분히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구 건조 예방을 위한 눈 운동과 실내 공기 환기도 잊지 마세요.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를 장시간 사용 시 눈, 목, 허리 등 신체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모든 작업 때는 안전 보건을 고려하여 설계 유지되어야 합니다. VDT 화면 상단과 눈의 위치는 같은 높이를 유지해야 하며 팔의 각도, 무릎의 각도 등은 90도 이상 유지하고 손목은 수평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자와 대퇴부 무릎 쪽 하단과의 사이에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명과 채광은 기준에 맞도록 맞춰주고 컴퓨터 관련 증후군을 위한 예방은 좋은 자세에서 출발하므로 1시간에 10분씩 휴식과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덕분에 오늘도 연구실을 무사히 보호했어. 고마워. 별 말씀을요. 연구실의 안전과 연구원들의 안전은 제가 책임진답니다. 연구실 안전에 대해 계속적으로 노력해야지. 안전보건, 생활안전. 이야, 오랜만에 축구하러 나오니 기분이 좋은데? 그러게요. 거의 2달 넘게 된 것 같은데 그동안 운동 좀 하셨어요? 아니, 시간이 촉박한 프로젝트를 하느라 운동은커녕 집과 연구실만 왔다 갔다 했지. 몸무게가 얼마나 늘었는지 몰라. 오랜만이니 준비 운동 좀 하고 시작하세요. 준비 운동은 무슨? 뛰다 보면 자연히 몸이 풀리겠지. 그래도 준비 운동은 꼭 필요해요. 걱정 마, 알리마. 이전에도 준비 운동 없이 시작해도 아무 문제 없었어. 아야! 연구원님,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다리를 굽힐 수가 없네. 부러진 것 같진 않은데 왜 이러지? 무릎인데 파열이라니. 준비 운동이 왜 필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그래, 이제 알 것 같아. 앞으로는 생활 속에서도 안전을 실천해야겠는걸? 그럼 이번 시간에는 생활 안전에 대해 알아볼까요? 준비되셨죠, 연구원님? 오늘 교육에서는 어떤 것부터 내가 알아야 하는 거지? 오늘은 먼저 가정에서의 안전, 자연재해 안전, 취미활동과 안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통해 가정에서의 안전에 대해 이해하고 자연재해를 당했을 때 대처를 위한 자연재해 안전을 이해할 수 있으며 안전하고 즐거운 취미생활을 위해 지켜야 할 안전수칙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아. 그럼 시작해볼까? 일. 가정에서의 안전. 연구원님, 가정에서 다칠 위험이 직장에서보다 높다는 것 알고 계세요? 가정에서 다칠 위험이 더 높다고? 네, 가정에서 일어나는 주요 사고는 추락, 음독, 화재, 화상, 질식, 익사 등 다양합니다. 또한 주요 피해자가 노약자, 즉 노인이나 영유아가 대부분인 것도 가정에서의 안전사고가 높은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렇구나. 그럼 가정에서 일어나는 주요 사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줄래? 네, 좋아요. 그럼 미끄러짐과 전도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미끄러짐과 전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내 바닥에 방치되어 미끄럼 또는 전도를 유발할 수 있는 장난감이나 바닥의 물기 및 기름기 등을 치워야 합니다.
또한 계단의 바닥면, 손잡이, 미끄럼 방지턱 등을 잘 관리해야 하며 큰 물건 등을 운반할 때는 전방을 잘 살필 수 있도록 시야 확보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실내는 적절한 조도를 유지해 어둡지 않도록 해야 미끄러짐과 전도 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음독 사고의 잠재적 요인은 모두 실내에 존재합니다. 때문에 가정 내의 독성 물품을 사전에 철저히 조사해 놓아야겠죠. 또한 위험한 물건은 영유아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약품, 구강청결제, 화장품, 구급약품, 탈취제, 세제, 향수, 부탄가스, 본드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물품이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화재 발생과 이로 인한 화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재 감지기를 설치하고 동작 여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성냥과 라이터는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며 평상시에 자녀들에게 소방 안전 교육을 하도록 합니다. 화재 발생 시를 대비하여 피난 계획을 수립해 놓으며 전열기 사용 시 항상 화재에 주의하도록 합니다. 주로 영유아에게 잘 일어나는 질식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자녀가 음식을 섭취할 때나 놀고 있을 때 항상 지켜보도록 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녀가 자신의 나이에 적절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지, 풍선이나 비닐봉투 등을 자녀 근처에 두거나 혼자 가지고 놀지는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나 오래된 전자제품 주위에서 놀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익사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가정 내의 욕조에 물을 받아 놓은 경우 장난감을 욕조에 두지 않으며 욕조에 자녀를 혼자 두지 말고 옆에서 지켜보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물가나 수영장에서 물놀이 시에는 자녀가 물가에서 뛰어다니지 않도록 주의시키며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역시 최근 출입문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도난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 수칙은 출입문 비밀번호와 열쇠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잠시 집을 비우더라도 출입문을 반드시 잠그고 디지털 도어락의 경우에는 잠김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합니다. 귀중품은 실외에서 보이지 않도록 관리하며 집안에 다량의 현금을 보관하지 않도록 합니다. 필요시에는 방범창, 기계 경비 시스템, CCTV 설치 등 보안책을 강구하도록 합니다. 기타 주의사항은 어린이가 혼자 취사기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자전거, 인라인 스케이트 사용 시 헬멧, 무릎 보호대를 꼭 착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어린이가 차량 탑승 시엔 뒷자리에 적절한 보조 카시트를 사용하며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보호자는 칼, 가위 등 날카로운 물건과 공구류의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알림아, 가정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고가 질식사고잖아. 질식사고 시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뭐였더라? 네, 대표적인 것이 하임리히법입니다. 하임리히법은 기도에 음식물이나 덩어리 같은 것이 막혀 갑자기 질식하는 경우에 시행합니다. 질식사고 시에는 숨이 막혀 말을 할 수 없거나 기침이나 호흡을 할 수 없고 피부가 파랗게 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이 보이면 즉시 하임리히법을 시행하는 게 좋겠죠? 그래. 그런데 하임리히법은 성인과 영아의 경우 시행 방법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줄래? 네, 우선 성인의 경우 응급 환자의 뒤에 서서 양팔로 환자의 허리를 껴안습니다. 환자가 서 있는 경우 환자의 양쪽 다리 사이에 발을 넣어 넘어지지 않게 지탱해 줍니다. 다음으로 한쪽 손을 움켜쥐어 주먹을 만들고 복부, 배꼽 위에 엄지손가락을 갖다 대며 다른 한 손으로 주먹을 감싸고 나서 복부 안쪽으로 빠르게 3개 밀어 올립니다. 이때 막혀있던 물체가 입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막힌 물체가 나올 때까지 또는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반복 시행하며 숨 막히는 상황이 점점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주의해야 합니다. 성인과 달리 영아의 경우 너무 강한 충격은 영아의 장기를 손상을 시킬 수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합니다. 우선 환자의 머리를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면서 엎드린 자세로 위치시킵니다. 다음으로 한 손으로 턱을 지지하면서 다른 손으로 견갑골 사이를 손바닥을 이용하여 등을 4회에서 5회 연속하여 두드린 후
환자를 다시 돌려 흉부 압박 시와 같은 방법으로 가슴을 4회에서 5회 압박합니다. 이물이 입으로 나와서 육안으로 관찰되면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물을 제거하고 인공호흡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2. 자연재해 안전. 알림아, 이번 여름에도 장마 피해가 많은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구나. 네, 이렇게 장마로 인한 홍수, 호우뿐 아니라 가뭄과 폭염, 태풍과 강풍, 대설, 한파, 지진 등을 통틀어 자연재해라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는 매년 6%씩 증가 추세이며 최근 더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0년간 발생한 자연재해 중 91.4%가 기상이변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죠. 결국 최근 자연재해가 급증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지구온난화와 관련 있겠구나. 네, 맞아요. 그럼 자연재해에 따른 대응 방법들을 알아볼까요? 여름철에 나타나는 자연재해는 홍수, 호우, 폭염, 태풍 및 강풍 등이 있습니다. 우선 홍수 시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은 대피 준비를 하도록 하며 물이 집 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모래주머니나 튜브 등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또한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은 라디오나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 변화를 알아두도록 하며 어린이나 노약자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홍수 우려 시엔 피난 가능한 장소와 길을 사전에 숙지하며 비탈면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잘 알지 못하는 지역이나 무릎 위로 물이 흐르는 지역에서는 걸어 다니지 마시고 자동차 운전도 금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도로를 지날 때는 주위를 잘 살핀 후 이동하며 연못, 구덩이 등에 관한 안전 표지판도 잘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때 우물은 오염될 수 있으니 마실 물은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연구원님, 홍수와 호우의 차이를 아세요? 당연히 알지. 많은 비가 내려 물의 범람 등으로 피해를 입히는 홍수와는 달리 호우는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려 피해를 입히는 거지. 한 가지 더. 호우에는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가 있는데 호우주의보는 6시간 강우량이 7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호우경보는 6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를 말하는 거지. 와, 정말 잘 알고 계시네요. 호우시 대응 방법은 홍수와 유사한 점이 많죠? 그래도 꼼꼼히 읽어보시고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장마가 끝난 뒤 어김없이 폭염이 찾아오죠. 폭염 시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을 할 경우 창이 넓은 모자 착용 및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꼭 물병을 휴대하도록 합니다. 이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주류 등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염 시에는 밀폐된 차 안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므로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 독거노인, 신체 허약자, 환자 등은 외출을 삼가고 이들을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 시는 친인척, 이웃 등의 보호를 의뢰하도록 해야 합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 열사병 초기 증세가 보일 경우에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여 몇 분간 휴식을 취한 후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도록 하며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12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는 최소한 2시간은 냉방이 가능한 건물에 머무르도록 합니다. 야외 행사 및 친목 도우를 위한 스포츠 경기 등 각종 외부 행사를 자제하며 실내 작업장에서는 자연 환기가 될 수 있도록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두고 밀폐 지역은 피하도록 합니다.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 시는 아이스팩이 부착된 조끼를 착용하며
건설 기계의 냉각 장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과열을 방지합니다. 또한 식중독, 장티푸스, 뇌염 등의 질병 예방을 위해 현장 사무실, 숙소, 식당 등의 청결 관리 및 소독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여름철에 많이 피해를 주는 자연재해로 태풍과 강풍을 빼놓을 수 없죠. 태풍은 북태평양 남서해상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 중에서 중심 최대 풍속이 1초당 17m 이상의 폭풍우를 동반하고 있는 기상현상을 의미하며 태풍 발생 시에는 TV나 라디오를 통해 태풍의 진로와 도달 시간을 숙지하도록 합니다. 태풍 발생 시에는 많은 양의 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호우시 대응 방법과 유사하나 추가적으로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 창문, 출입문 등을 잘 살피고 마당이나 외부에 있는 물품은 단단히 고정하거나 실내로 이동시키는 등의 추가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강풍으로 인한 유리 파손으로 생긴 피해를 줄이도록 젖은 신문지, 테이프 등을 붙이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죠? 연구원님, 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겨울하면 역시 눈이겠지? 지난 겨울에도 큰 눈으로 고속도로에 갇힌 차들을 뉴스에서 봤어. 네, 대설 시에는 연구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차량 운전자도 조심해야 하고 보행이나 직장에서 근무 시에도 대응 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우선 차량 운전자는 자가용 차량 이용을 자제하고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죠? 또한 고속도로 진입을 자제하고 국도등을 이용하며 눈 피해에 대비해 체인, 모래주머니, 삽 등의 안전장구를 차량에 휴대하도록 합니다. 커브길, 고깃길, 고가도로, 교량, 결빙 구간 등에서는 서행하도록 하며 라디오, TV 등을 항상 청취하여 교통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도록 합니다. 또한 눈길에서는 제동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차간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브레이크 사용을 자제하며 브레이크 사용 시에는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지면 가능한 외출을 자제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할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면이 넓은 운동화나 등산화를 착용하며 미끄러운 눈길을 걸을 때에는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고 보온장갑을 착용하도록 합니다. 걸어가는 중에는 휴대전화 통화를 삼가하며 야간 보행은 매우 위험하므로 조속히 귀가하도록 합니다. 출퇴근 시에는 자가용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며 직장 주변 빙판길에는 염화칼슘이나 모래 등을 뿌려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제설 작업을 진행합니다. 눈의 무게로 인해 붕괴될 수 있는 구조물 등은 수시로 점검하고 조치하도록 합니다. 알림아, 겨울철엔 대설뿐 아니라 한파도 조심해야 하지 않니? 네, 맞아요. 한파시 건강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우선 손가락, 발가락, 귓바퀴, 코끝 등 신체 말단 부위에 감각이 없거나 창백해지는 경우 동상을 조심해야 합니다. 심한 한기, 기억 상실, 방향 감각 상실, 불분명한 발음, 심한 피로 등을 느낄 때는 저체온 증세를 의심하고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하죠. 특히 갑작스런 기온 강화 시 심장과 혈관 계통, 호흡기 계통, 신경 계통, 피부병 등은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노약자 또는 병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난방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 혈압이 높거나 심장이 약한 사람은 노출 부위의 보온에 유의하고 특히 머리 부분의 보온에 주의해야 합니다.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발을 씻고 과도한 음주나 무리한 일로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당뇨 환자, 만성 폐질환 등은 반드시 독감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상에 걸렸을 때는 꼭 죄는 신발이나 옷을 벗고 따뜻한 물로 세척 후 따뜻하게 보온을 유지한 상태로 병원 진료를 받으며 동상 부위를 비비거나 갑자기 불에 쬐어서는 안 됩니다. 알림아, 한파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하거나 외출 등을 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선 운동 시에는 운동 전 충분한 스트레칭을 하여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힘으로써 부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준비 운동 강도는 몸에서 약간 땀이 날 정도로 적당히 하며 실내에서 실시하도록 합니다. 특히 고혈압 등 만성병 환자는 오후에 실내에서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가능한 실내에서 하는 게 부상 위험을 줄일 수 있겠죠? 외부에서 운동 시 옷을 겹쳐 입되 많이 입지 말아야 합니다. 겨울엔 체온 유지를 위해 10에서 15%의 에너지가 더 소비되므로 운동 강도를 평소의 70에서 80% 수준으로 낮추며 술은 이뇨 발환작용으로 체온을 떨어뜨리므로 운동 중에는 금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운동 후에는 따뜻한 물로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는 등 충분히 보온을 해야 감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알림아, 외출 시에는 어떻게 한파에 대처하면 좋을까? 네, 외출 시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동차 이용 시에는 낮에 외출하고 될 수 있으면 혼자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혼자 외출해야 할 때에는 가족에게 행선지와 시간 계획을 미리 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 시에도 되도록 간선도로를 이용하고 지름길이나 뒷길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자동차가 고립된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래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하세요. 한파 시에는 각종 동파 사고나 과도한 전열기 사용으로 화재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시설물 관리에도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한파 시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동파 사고가 바로 수도 계량기 동파입니다. 때문에 수도 계량기 보호함 내부는 헌옷으로 채우고 외부는 테이프로 밀봉하여 보온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장기간 집을 비울 때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흐르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동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설 한파주의보 및 경보에 대해 정리해 놓았으니 꼭 살펴보도록 하세요. 알림아, 최근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발생했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는데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 네, 지진 발생은 지진 발생 전에 사전 준비와 발생 중, 종료 후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계별로 대처 요령이 따로 준비되어 있구나. 자세히 알려줄래? 네, 우선 지진이 발생하기 전 사전 준비로 무거운 물건을 높은 곳에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책장, 캐비닛, 장비 등을 바닥 및 벽에 단단히 고정하도록 합니다. 컴퓨터를 포함한 책상 위의 장치들은 끈을 사용하여 고정시키고 시약장과 시약 선반에는 안전바를 설치하며 고압가스 용기는 전도 방지 장치를 활용하여 고정시켜야 합니다. 지진이 발생 중일 때에는 건물 내부에서 침착히 대기하며 몸을 숙이고 책상, 테이블 하단에 숨도록 합니다. 창문 주변 높게 설치된 물건, 부피가 큰 물건, 전기기기 등에는 접근하지 않도록 하며 강의실 등에서는 책상 등 단단한 밑으로 몸을 숨기거나 양팔로 머리를 보호하도록 합니다. 특히 화학실험실에서는 화학약품 추락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고 실험실보다 안전한 복도로 피난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 외부에서는 건물, 나무전선 및 각종 구조물이 없는 개활지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지진이 종료된 후에는 여진에 주의해야 하며 이동 시 깨진 유리 및 날카로운 물건에 상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합니다. 또한 부상자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응급처치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화재, 건물 붕괴 등 긴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각한 부상자의 이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부상자를 응급요원에게 신고하고 성냥, 라이터, 엘리베이터, 전화 등의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진동이 멈춘 후 피난 절차에 따라 피난하도록 해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돌발 퀴즈! 지진 발생 시 화학실험실에서는 화학약품 추락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고 실험실보다 안전한 복도로 피난하도록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세요.
3. 취미 활동과 안전. 알림아, 우리나라도 생활 수준이 나아지고 주 5일제 근무가 도입되면서 취미 활동 인구도 많이 증가했잖아. 이번에는 취미 활동 안전 사고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 네, 그럴까요? 취미 활동 중에는 실족, 전도, 음주사고 등 여러 가지 사고 요인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취미 활동 시에는 사전에 전문가에게 충분히 교육을 받거나 안전사항 숙지 후 활동에 참여해야 하며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합니다. 또 더불어서 평상시 체력 관리에 유의하는 게 좋겠죠? 알겠어. 그럼 다양한 취미 활동별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에 대해서도 알려줄래? 네, 우선 자전거 및 오토바이 안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연구원님, 요즘 자전거 이용 인구가 크게 늘고 있는데 자전거와 전기 자전거가 따로 분류되는 것 아세요? 아, 자전거와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되고 전기 자동차는 원동기로 분류된다고 들었어. 네, 맞아요. 때문에 자전거와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하며 전기 자전거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전 가능하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탈 때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은 무엇인지 알려줄래? 네,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안전하게 타려면 도로 운행 시 도로의 가장자리를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되므로 인도에서는 운행하지 말고 부두기 이용 시에는 내려서 끌고 이동해야 합니다. 옆의 그림처럼 운행 중 이어폰이나 헤드폰 착용은 지양하며 적절한 제동장치, 라이트, 후미 등을 꼭 설치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음주 또는 약물 복용 후엔 운행이 금지되며 탑승 시 동승자를 포함하여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알림아, 이외에도 내가 다친 축구를 포함한 구기 종목이나 요즘 유행하는 산행 등 다양한 취미 활동에는 어떤 안전 준수 사항이 있을까? 네, 그래서 제가 산행, 구기 종목, 무도 종목, 기타 등으로 나누어 정리해 놓았습니다. 각 항목을 클릭하여 함께 살펴볼까요?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출발 전 산행 지역의 온도, 날씨 등을 확인하고 적절한 복장과 장비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자신의 체력에 따라 산행해야 하며 무리한 산행을 금하도록 합니다. 산행 시에는 단독 산행을 지양하며 실족 우려가 있으므로 지정 등산로 외의 산행은 금지하도록 합니다. 또한 지정 장소 외에는 취사를 하지 않으며 음주는 하산 후에 하도록 합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비상식품을 준비하고 체온 유지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각종 구기 종목의 운동 전에는 스트레칭 및 준비 운동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기본적인 기술 습득 후 경기에 임하는 것이 좋으며 경기 중에는 승패에 집착하여 무리한 볼 경합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항상 인지하고 상대방을 항상 배려하도록 해야 합니다. 신체 이상 인지 시 즉시 휴식을 취하고 필요시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며 적절한 보호대 및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무도 종목 시 시합과 대련은 기본기를 충분히 숙지 숙달한 후에 실시하도록 하며 상호 배려가 중요합니다. 또한 본인의 장비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 시 운동을 중단하고 교체 또는 보수해야 합니다. 무리하거나 과도한 동작은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고 본인의 체력과 신체 상태를 항상 고려하여 운동에 임해야 합니다. 기타 다양한 취미 활동들이 존재하는데요. 면허나 자격이 필요한 취미 활동의 경우 사전에 면허나 자격을 반드시 취득한 후에 이용하도록 합니다.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취미생활의 경우 단독 활동은 지양하고 2인 이상이 함께 하도록 합니다. 취미 활동 중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재산을 손괴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항상 동료를 배려하고 자연을 보호합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정에서 다칠 위험은 직장보다 높으므로 안전에 유의하며 주요 사고인 추락, 음독, 화재, 화상, 질식, 익사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힘쓰며 발생 시 대처 요령도 숙지하도록 합니다. 또한 주요 피해자가 노약자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자연재해 유형에는
홍수, 호우, 가뭄, 폭염, 태풍, 강풍, 대설, 한파, 지진, 지진 해일 등이 있으며 각 유형별 대응 방법을 익혀 피해를 예방하도록 합니다. 3. 건강하고 안전한 취미 생활을 위해서는 취미 활동 시 사전에 전문가에게 충분히 교육을 받거나 안전사항 숙지 후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며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합니다. 취미 활동을 위해서는 평상시 체력 관리에 유의해야 하며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취미 생활일수록 단독 활동은 지양하고 2인 이상이 함께하도록 합니다. 덕분에 생활 안전에 대한 내용을 잘 알게 되었어. 고마워. 별 말씀을요. 안전보건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진답니다. 학습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